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필리핀 해군이 한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에서 깊은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리핀이 호세리자람에서 해성대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이 특히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점점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 미사일은 12LE 영해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의 적함은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에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 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 해성 대함 미사일 데뷔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메이드 인 차이나.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함 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산다라박 미사일인가요? 이를 본 중국은 몸서리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이 환호하며 통쾌해했습니다. 재미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해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셀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에서 중국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 미사일의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벌이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산 유조선을 적함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12LE 영해박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 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고함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선박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함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할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에 표적 힘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이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 중 해성을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 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여해 주었고 필리핀은 FA-50 호위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 군력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 고갈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은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해 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이직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될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달리 필리핀군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3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리네오 에스피노아이아라이에니오 크루즈 에이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이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2조 원대 잠수함 2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A-50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A-50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티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티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 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티르키의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티르키예 대통령은 티르키의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티르키의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티르키의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티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티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티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티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티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티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티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티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티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티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같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티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의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티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티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티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티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티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티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티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2를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내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 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탄도 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 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 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호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 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음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E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4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4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을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이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9T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기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0L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하나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과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까지 반도체법을 이용해 핵심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을 보고 있으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진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지 알게 됩니다.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잃는 것과 동시에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제때에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반도체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는 43년 동안 자사의 대표 차종이었던 캠리의 일본 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처음 등장한 캠리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누적 판매 2,100만 대 넘게 팔린 도요타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캠리를 생산 중단하게 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캠리만이 아닙니다. 도요타는 렉서스 8개 모델도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부족 문제는 고급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렉서스에는 일반 도요타 차량보다 반도체가 수백 개 더 많은 1,000개 이상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차량 리모컨과 음향용 반도체 등 다양한 용도의 반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요타의 반도체 부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놓친 시장을 현대차가 빠르게 빼앗아 오면서 현대차 그룹은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으로 다른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특히 생산부터 고객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공급량은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의 TSMC와 굴욕적인 조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인 구마모토현 공장에 4천억엔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고 40여 년 전 잠깐 일했던 반도체 제국의 재건을 위해 자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들에게 내줬던 패권을 다시 가져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 TSMC가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2024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무기로 대만 TSMC는 총 사업비의 절반을 받아놓고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TSMC까지 끌어들였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만 최근 파산한 JOLED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이 약 2,2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현재 조정 국면에 있는 반도체 시장 수요가 내년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엔 이상의 또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세운 드림팀 라피더스 역시 48조 원을 투입해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일본은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와의 협력도 반도체 자체 생산도 계획만 그럴싸할 뿐 실제 진행 속도는 더딥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을 견디다 못한 일본은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외신을 통한 엄프를 통해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현 통해 반도체 후공정 검사 라인을 설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일본 내 소식통 5명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소식통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에는 소재나 제조장치 기업이 집적돼 있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계하기 쉬울 것으로 이 같은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동신기술통에 대응한 첨단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삼성은 후공정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패키지 기술 연구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는 설립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로이터 통신이 직접 삼성전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대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 삼성이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짓는다는 엄프를 했지만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만일 삼성이 일본 안에 후공정 검사 라인을 만든다면 그것은 일본 안에 삼성전자의 첫 라인이 생기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도 삼성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TSMC, 삼성의 애결복거라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사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TSMC를 동시에 제압하는 자동차 반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ADAS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칩은 TSMC가 독식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비라이는 카메라 기반 ADAS 칩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반도체 설계 업체로 1999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됐고 2017년 인텔이 20조 원에 인수했는데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팹리스라서 이 생산을 주로 대만 TSMC가 독식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모비라이의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게 된 것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비라이는 왜 모기업인 인텔을 제쳐두고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했고 8n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의 생산도 맡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를 놓고 TSMC와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5nm 공정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데 비해 모회사인 인텔은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비라이는 처음부터 인텔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자 급하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업체는 삼성전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의 진입 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영하 40도, 영상 100도 같은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고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국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꽃으로 불리는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핵심 칩까지 생산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삼성전자는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장비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 신규 고객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반도체 재건 속도는 더디고 자신들과 손잡은 TSMC마저 주요 고객의 물량을 삼성에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더욱더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